3년? 꼬박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내는 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사소한 불평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내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아내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흘러간 트로트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집 앞 언덕길을 지나가는 채소 장수와 흥정할 때의 맑고 명랑한 목소리도 듣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는 순간 그 여자는 즉시 차갑고 영혼 없는 돌조 각상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아내가 병이 났거나 혹은 노부부들이 의뢰 서로 토라지듯 사소한 잘못 때문에 침묵으로 나를 벌하고 있다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오후 내가 몰래 옥상으로 올라가 아내가 활짝 핀 장미 덤불에게 속삭이는 것을 우연히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이 뜻밖에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아내 앞에 버젓이 서 있는 남자, 바로 나는 아내의 마음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실제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감정의 완전한 괴사 숨이 멎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혼의 사랑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침묵하는 아내와 옥상의 비밀 정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 안에서 느끼는 고독의 짠맛 피는 흘리지 않지만 뼈에 사무치는 여자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황혼이 어깨 위로 길게 내려앉을 때 남편의 뒤늦은 후회와 자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 이야기는 결혼 생활, 내의 깊은 심리적 문제, 노인의 냉담함과 고독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허구이며 성인 청취자들이 가족의 진정한 가치와 사람 사이의 연결에 대해 생각해 보기에 적합합니다. 제1. 부성북동 저택의 침묵. 서울 성북동 늦가을의 날들은 언제나 고요하고 웅장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높은 돌담들이 대문이 굳게 닫인 저택들을 둘러싸고 있어 내부의 상류층 세계와 도시의 소란스러움을 격리시킵니다. 언덕 중턱에 위치한 현대 건축 양식과 전통 한옥의 미가 어우러진 2층짜리 웅장한 집 안에서 김민석 씨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비싼 가죽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습니다. 올해 김 씨는 만 68세입니다. 그는 한국 최고의 건설 대기업을 위해 40년 넘게 쉬지 않고 헌신한 후 6개월 전에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김민석 씨의 인생은 숫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 솟아오른 마천루들, 수조, 원대의 교량 및 도로 프로젝트, 그리고 항상 가득 차 있는 은행 계좌. 하지만 그와 함께 새벽 출근과 심야귀가 아침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회식, 그리고 몇 달씩 지속되는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든든한 가장이자 가족을 지켜주는 소나무 같은 존재라고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곤 했습니다. 이 비싼 성북동 집이 바로 그의 경력에 대한 가장 찬란한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어와서 처자식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것이 남자의 최고의 사랑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급 양복을 벗고 넥타이를 걸어두고 헐렁한 실내복을 걸친 지금 김 씨는 자신이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합니다. 그는 왕좌를 박탈당한 왕처럼 자신이 공들여 세운 왕국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업무 스트레스 후 갈망했던 부촌의 고요함이 이제는 감정을 파묻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 이혜자 씨는 올해 65세입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 여성의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인내하고 알뜰하며 가정을 건사하고 요리 솜씨가 뛰어납니다. 그녀는 항상 집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고 남편의 옷은 항상 구김없이 다려져 햇볕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 하나 3년 동안 은밀하고 끈질기게 지속되어 온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혜자 씨가 남편과의 말로 하는 소통을 완전히 중단한 것입니다. 불같은 말다툼도 없고 접시 깨지는 소리도 없으며 가시 돋친 비난의 말도 없습니다. 그저 단순한 침묵뿐입니다. 넓은 집을 내리누르는 짙은 안개처럼 절대적이고 빽빽한 침묵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이혜자 씨는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 윤기 흐르는 흰 쌀밥, 그리고 예쁘게 담긴 반찬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등을 돌려 집안일을 하러 갑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세계가 그 이름 없는 일들 속으로 축소된 것처럼 고도로 집중하며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물을 돌봅니다. 만약 김 씨가 숨 막히는 분위기를 깨보려고 오늘 어디 갈 거야? 라고 물으면 그녀는 그저 살짝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을 뿐입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마치 그가 무게도 생명도 없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시선을 그의 어깨 너머로 미끄러뜨립니다. 처음에 김 씨는 아내가 토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갱년기 여성들은 성격이 자주 변하니까 그는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무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일을 하고 있었고 계약서와 지시전화로 바빴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아내에게 보상해 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벽 안에 갇혀 회의도 없고 비서들도 없는 상황에서 이혜자 씨의 침묵은 가장 끔찍한 형태의 정신적 고문이 되었습니다. 김 씨의 청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그는 마룻바닥을 끄는 아내의 슬리퍼 소리 부엌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칼질 소리, 싱크대에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연속극이 나오는 TV 소리를 생생하게 듣습니다. 삶의 모든 소리는 존재하지만 서로 대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절대 없습니다. 거대한 집은 순식간에 횡하고 소름 끼치게 차가워집니다. 그는 옛날의 저녁 식사를 떠올립니다. 드물었지만 적어도 아내는 맛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요? 라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지금 식탁에는 씹고 삼키는 소리,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만 남았습니다. 주중 어느 날 점심, 옅은 황금빛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풍성하지만 온기가 없는 식탁을 비추었습니다. 김 씨는 밥이 반쯤 줄어든 공기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숨 막히는 느낌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가슴을 짓눌러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김 씨는 금속 젓가락을 대리석 식탁 위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고요한 공간을 찢어 놓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뭐가 문제야? 김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이야. 아니면 이 집의 유령이야. 나 은퇴했어.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말 좀 하고 싶단 말이야. 왜 자꾸 꿀 먹은 벙어리처럼 구는 거야. 3년이나 됐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작정이야. 부엌 조리대를 닦던 이혜자 씨는 고함 소리를 듣고 천천히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소름 끼칠 정도로 느리고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도 않았고 어깨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남편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순간 호화로운 부엌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어떤 반항을 기대했습니다. 차라리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무심한 인간이라고 욕하거나 펑펑 울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감정이 남은 인간의 반응이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혜자 씨의 눈빛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고 고통스럽게도 사랑이나 존경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생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빨려 들어가 오래전에 파묻혀버린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그 공허함은 김 씨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시선 앞에서 자신이 작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딱 1초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행주를 들고 옥상으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을 향해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작은 등은 약간 구부정했고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으며 김 씨를 텅 빈 식당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김 씨는 앞에 놓인 차갑게 식은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력감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많은 사람이 꿈꾸는 집도 있지만 정작 이 보금자리에서 감정의 거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두려운 것은 아내의 침묵이 일시적인 벌이 아니라 이 결혼 생활에 대해 그녀가 내린 종신형, 그가 항소할 권리조차 없는 판결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은퇴 결정을 받고 강남 20층 사무실의 가죽 의자를 영원히 떠난 날부터 김민석 씨의 삶은 무섭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저택 1층이 부부 사이에 차가운 침묵을 묻어둔 무덤이라면 옥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 김 씨의 출입이 금지되었거나 적어도 그 스스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북동 집 옥상은 그리 넓지 않은 20제곱미터 남짓이었지만 그곳은 이혜자 씨만의 왕국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소통이 끊긴 지 3년 그녀는 남은 모든 활력을 이 높은 곳의 땅 한 조각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삭막한 콘크리트 바닥을 기이할 정도로 화려한 정원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동쪽 햇볕이 잘 드는 곳에는 반짝이는 장독대들을 놓아두고 직접 담근 고추장과 된장을 숙성시켰습니다. 난간을 따라서는 스티로폼 상자들을 꼼꼼하게 감싸 부엌에서 쓸 각종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곧게 뻗은 푸른파 가녀린 부추, 그리고 겨울 김장에 쓸 붉은 고추가 주렁주렁 달린 고추나무들. 바람이 가장 잘 막아지는 중앙에는 그녀의 자랑인 수입 장미 덤불과 흙의 산성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수국 화분 몇 개, 그리고 나무, 틀을 타고 싱그러운 덩굴손을 뻗어 올리는 작은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평생 콘크리트와 철근 재무 보고서의 숫자만 알고 살아온 김민석 씨에게 그 정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저 옥상 바닥을 항상 축축하게 만들고 통로를 더럽히며 매달 수도 요금을 몇천 원 더 나오게 하는 무지각한 식물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슈퍼에 가면 채소가 헐값인데 굳이 땡볕과 비를 맞으며 고추 몇 개 심느라 고생할 필요가 있냐며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그 불쾌함은 점차 더 독한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바로 질투였습니다. 김 씨는 잔인한 역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래층에서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 자신을 마주할 때 이혜자 씨의 얼굴은 미세먼지 자욱한 서울 하늘처럼 어둡고 칙칙한가? 그녀의 입술은 항상 고통스럽게 일자로 굳게 다물어져 있고 눈빛은 허공을 보듯 그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옥상으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에 발을 디디기만 하면 그 얼굴은 환하게 피어납니다. 그는
천창 너머로 몰래 그녀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식물들 곁에 있을 때 그녀의 얼굴 근육은 이완되어 온화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벌레 먹은 잎사귀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고 아픈 아이를 돌보는 엄마처럼 꽃잎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전직 이사로서 위세를 떨치던 김 씨는 이제 고작 덤불 따위를 질투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식물들에게 쏟는 관심을 질투했습니다. 새 꽃봉오리가 돋아난 것을 보고 짓는 그녀의 미소를 지난 3년간 그가 그토록 갈망했으나 한 번도 받지 못한 그 미소를 질투했습니다. 왜 그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자문했습니다. 왜 지각 없는 식물은 사랑을 받고 이 집을 먹여 살린 돈을 벌어온 살아있는 인간인 나는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가? 노인의 한가한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사건들을 엮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종 계단 아래 숨어서 위쪽의 동태를 살피곤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래층에서의 무거움과는 전혀 다른 시냇물처럼 맑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달콤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쑥쑥 커라. 오늘 날씨 참 좋지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절정은 어느 날 오후 아내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70년대의 오래된 트로트곡 연애 시절 한강변에서 그녀가 그에게 불러주곤 했던 노래였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고 나이가 들어 약간 쉰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넘치는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노래였습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어두운 생각이 68 세 남자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그의 자존심을 강타했습니다. 설마 남자가 생긴 건가? 그 생각은 물컵에 떨어진 검은 잉크 방울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그의 마음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그래 저 위에 전화기를 숨겨둔 건가? 아니면 비밀 데이트를 하는 건가? 요즘 노인들의 외도가 드문 일도 아니고. 등산 동호회, 사교 댄스 모임, 혹시 모르지. 그는 술집에서 늙은 친구들이 하던 잡담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면 밖에서 위로를 찾는 회춘한 아내들의 이야기. 생각할수록 그럴듯했습니다. 그에 대한 냉담함이야말로 그녀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떤 늙은이, 아마도 댄스 파트너나 동창 녀석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얼굴로 피가 쏠렸습니다. 평생을 거만하게 살아온 김민석 씨는 실패를 용납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외도하고 있다면 비록 마음뿐이라 해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할 것입니다. 이 배신을 자신의 인생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차가운 얼굴로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게 현장을 덮쳐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는 늦가을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기와장에 쏟아져 도시의 먼지를 씻어내고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와 진한 흙내음을 남겼습니다. 이혜자 씨는 버릴 수 없는 습관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보리차 한 주전자를 끓여들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김 씨가 낮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그의 존재 따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인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옥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빗소리만 추적추적 들려왔습니다.
그는 정확히 10분을 기다렸습니다. 밀회가 시작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슬리퍼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는 맨발로 오크나무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갔습니다. 나무 표면의 서늘한 기운이 발바닥에 스며들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가슴 속 심장은 쿵쿵거렸고 집주인의 심장이 아니라 도둑의 심장처럼 강하고 급박하게 뛰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투쟁이었습니다. 진실을 보는 것이 두려웠지만 호기심과 질투가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계단 참에 도착했습니다. 옥상으로 나가는 유리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의 틈이 보였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은은한 꽃향기와 비, 온 뒤에 곰팡내 섞인 흙내음을 실어왔습니다. 김 씨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눈을 바짝 대고 현장을 덮칠 준비를 소리치고 화를 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는 없었습니다. 화분 밑에 숨겨진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몰래 하는 영상 통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혜자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벽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얇은 털 쇼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검붉은 장미, 덤불이 있었는데 소나기에 지식여져 꽃잎이 축 늘어지고 너덜너덜해진 꽃들이었습니다. 이혜자 씨는 가지가 부러진 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고 빗물에 젖은 꽃잎을 무한한 안타까움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부드러운 천 조각을 꺼내 부러진 꽃가지를 작은 대나무 지지대에 묶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낮고 떨렸으며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에 섞였지만 비 오는 오후의 고요 속에서 김 씨는 한마디 한마디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장미꽃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지. 비가 이렇게 차가운데. 그녀는 차가운 꽃을 쭈글쭈글한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힘내라. 내일 해가 뜨면 따뜻해질 거야. 포기하지 마라. 김 씨는 허탈함과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곧바로 이해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사람한테 하듯 꽃한테 말을 걸어 하지만 이혜자 씨의 다음 말은 김 씨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발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못 박힌 듯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꽃을 보지 않고 난간 밖에 하얀 빗줄기를 바라보며 멍하니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 유일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듯 메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 오늘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왜 꿀 먹은 벙어리냐고 묻더라. 그녀는 입꼬리가 비틀어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 내가 30년 전에 해야 할 말을 다 해버렸다는 걸. 이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남편이 보이지 않아. 낯선 사람, 옛날 이혜자라는 소녀를 죽인 살인자만 보일 뿐이야. 입을 열기가 무서워. 말을 하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죽은 영혼의 통곡이 튀어나올까봐. 그녀는 바람에 떨고 있는 장미 꽃봉오리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건 너희들 뿐이야. 여기에서만 내가 날 수 있어. 저 아래는 너무 추워. 이 빗물보다 더 차가워. 김 씨는 문 뒤에 서서 나무 틀을 꽉 잡고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턱 막혔습니다. 아내의 고백은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고였습니다. 집안의 무지각한 그림자라고만 여겼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의 인격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연인은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 최대적 그녀의 영혼을 죽인 남자는 바로 이 문 뒤에서 떨고 있는 자신이었습니다. 오후의 서울 하늘은 짙은 낯빛으로 변했고 무거운 구름들이 성북동의 기와 지붕들을 집어삼킬 듯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옥상 난간 틈새로 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오며 방금 그친 비에 쌀쌀한 냉기를 실어 왔습니다. 하지만 날씨의 추위는 오크나무 문 뒤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김민석 씨의 가슴 속에 퍼지는 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히 크게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아내 이혜자 씨가 낡은 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옥상 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온몸의 세포가 곤두섰습니다. 이혜자 씨의 목소리는 중저음으로 따뜻하지만 떨렸고 나무십들이 바스락거리는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장미나무에게 말을 걸고 있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엿듣고 있는 남자의 고막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장미야, 너도 봤니 오늘?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이혜자 씨는 가시 돋친 잎사귀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흐릿한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에 젓가락을 내리치고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왜 꿀먹은 벙어리냐고 묻더라. 내가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벌을 주고 있는 건지 묻더구나. 그녀는 마른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건조하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 내가 20년 전에 이미 할 말을 다 했다는 걸. 내 말은 그날 밤에 눈물과 함께 말라버렸어. 이제 나에게 남은 건 텅 빈 껍데기뿐이야. 김 씨는 침을 삼켰지만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20년 전 그는 자문했습니다. 그 시절에 대한 그의 기억은 계약서, 출장 끝없는 술자리의 혼란스러운 덩어리였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던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혜자 씨에게 그것은 영원히 아물지 않는 흉터인 듯했습니다. 이혜자 씨는 계속 말을 이었고 목소리는 갑자기 메어가며 마치 끔찍했던 그 순간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살고 있는 듯했습니다. 기억하니 내가 둘째를 유산했던 그날 밤. 그날 밤도 비가 왔어. 오늘보다 훨씬 많이 왔지. 억수같이 쏟아졌고 천둥 번개가 하늘을 찢어버릴 듯 쳤어. 김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무 문틀을 쥔 손톱이 나무에 박힐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산 둘째 그는 아내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칼로 내장과 간을 휘젓는 것처럼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팠어. 피가 쏟아져 하얀 잠옷을 적셨지. 나는 패닉 상태였어. 너무 무서웠어.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 세 번째 통화 만에 겨우 받더구나. 그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고 가슴이 고통으로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시끄러운 음악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여자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그 사람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어. 회장님 모시고 접대 중인데 집안일 따위로 귀찮게 하지 마. 알아서 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 뚝, 뚝. 소리가 밖에 천둥 소리보다 더 차갑게 밤새 이어졌어. 그녀의 이야기는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김 씨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비바람 치던 밤 중요한 파트너를 접대하기 위해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 있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그는 전화가 계속 울려 회장님의 흥을 깰까봐 짜증이 났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아내가 늘 그렇듯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려고 전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혜자 씨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훔쳐냈고 목소리는 억눌린 비통함으로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혼자 기어 나가서 비바람 치는 한밤중에 택시를 잡아야 했어. 택시 시트가 피로 젖었고 기사님은 난처하고 불쌍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 병원에 도착해서 차가운 수술대 위에 덩그러니 누웠어. 보호자도 손잡아 줄 남편도 없었어.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주변에는 남편의 위로를 받는 다른 산모들이 있었지만 내 옆에는 피곤한 표정의 당직 간호사뿐이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엄청난 비밀을 공유하듯 꽃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 3시에 들어왔어. 나도 막 병원에서 돌아와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열과 고통으로 몸이 떨렸어. 방문을 열자 독한 술 냄새, 고기 냄새, 싸구려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 불도 켜지 않고 아내가 어떤지 보지도 않고 침대로 올라와 드르렁거리며 잤어.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은 안부가 아니었어. 메마른 목소리로 타박했지. 어젯밤에 어딜 갔길래 밥도 안 해놨어. 집안 꼴이 왜 이렇게 썰렁해. 김 씨는 죽은 듯 서 있었습니다. 오한이 등골을 타고 흘러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가 창백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박해서 삐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월급 봉투를 던져주고 여자는 참 성가시다며 출근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밤 아내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가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한 존재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이를. 그때 소리 지르고 싶었어. 달려들어 물어뜯고 싶었어. 당신은 살인자야. 당신이 내 아이를 죽였어 라고 소리치고 싶었어. 하지만 옆방을 보니 큰아들이 곤히 자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침묵했어. 그 비명을 뱃속으로 삼키고 원망의 씨앗으로 키웠어. 하지만 원망해봤자 나만 괴롭지 싶더라. 그 사람은 내 아이의 아빠고 돈을 벌어와서 이 집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잊기로 했어. 내 남편은 그날 밤 죽었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어. 이 남자는 그냥 하숙생이고 돈 찍어내는 기계고 매달 돈만 가져오면 책임 다한 거라고.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게 내가 처음으로 벙어리 연습을 한 거였어 장미야. 기대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는 법을 배우니 실망도 없더구나. 이혜자 씨는 하얀 입김을 내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난간으로 다가가 자신의 작은 정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의 상처는 딱지가 앉았을지 모르지만 3년 전의 치명적인 일격이 남은 감정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 사람이 가벼운 뇌졸중으로 입원했을 때 기억나니 나는 하던 작은 잡화점 문도 닫고 한 달 내내 병원에서 그 사람을 간병했어. 묽은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이고 발가락 하나하나 닦아주고 토한 것을 치우고 불평 한마디 없이 기저귀를 갈아줬어. 그때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며 생각했지. 어쩌면 이게 노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용서할 기회일지 몰라. 김 씨는 입원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정말 이혜자 씨는 24시간 내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감동했습니다. 퇴원하면 고마움의 표시로 비싼 선물을 사줘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혜자 씨는 계속 말했고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도 없이 그저 끝없는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퇴원하는 날 내가 짐 가방을 바리바리 들고 뒤따라가는데 그 사람은 마중 나온 동료들과 앞서 가더구나. 그들이 아내 내조 덕분에 회복이 빠르다고 칭찬했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껄껄 웃으며 젊은 동료 어깨를 치고 큰 소리로 말했어. 아이고 내가 비싼 보험 들어놔서 좋은 약 쓰고 좋은 의사 만나서 빨리 나은 거지. 집구석 늙은 아내한테 뭘 기대해. 늙어서 굼뜨고 거추장스럽기만 하지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 말은 숨어서 듣고 있던 김 씨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허세였습니다. 강한 척하고 싶었고 돈이 있어 여자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저 기분 좋으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거드름 피우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바로 뒤에서 짐을 들고 따라오던 아내의 귀에 그 무심한 말이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어, 장미야. 20년 전 그 비 오던 밤보다 더 잔인했어. 그날 밤은 무심함이었지만 이 말은 부정이었어. 그 사람은 내 노력을 깡그리 부정했고 내 존재와 가치를 부정했어. 내가 피가 마르도록 희생해도 그 사람 눈에는 그저 월급 없는 파출부, 불필요하고 귀찮은 장식품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녀는 다시 장미나무를 바라보았고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벙어리가 되기로 했어. 더 이상 그 사람과 말하지 않아. 그 사람에게 내 말은 무의미하고 시끄러운 소음이니까. 내 말은 너에게 파와 부추에게 줄 거야. 적어도 내가 물을 주면 너는 꽃을 피워 보여주잖아. 너는 고마워할 줄 알아.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과 희생을 부어주면 그 사람은 경멸과 냉담함으로 되돌려줘. 그녀는 마지막으로 꽃잎을 쓰다듬었고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은퇴했어. 이 집에서 외로워해. 다시 아내 노릇을 해주길 바라고 웃고 묻기를 바라고 있어. 하지만 늦었어. 내 심장은 얼어붙었어. 지금 그 사람을 보면 불쌍하기만 해. 평생 명예를 쫓다가 말년의 곁에 아무도 없는 늙은이가 불쌍해. 의무감으로 인간적인 도리로 밥을 해주는 거지. 내 마음속에는 부부의 정이라곤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아. 그 사랑은 그 비 오던 밤에 죽었고 병원에서의 그날 장례를 치렀어. 이혜자 씨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바람, 소리와 양철, 지붕 위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쥐어짜는 듯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실수로 마룻바닥을 밟아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혜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거나 관심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김 씨는 비틀거리며 몸을 돌려 난간을 잡고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하며 무겁게 계단을 내려와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넓지만 차가운 안방으로 기어들어가 문을 쾅 닫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두꺼운 이불 속 어둠 속에서 68, 세 남자의 눈물이 터져 나와 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짜고 뜨거웠습니다. 분노나 모욕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적나라하고 잔인한 진실이 드러나 그의 오만한 자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한 남자 기둥 처자식에게 풍요로운 삶을 하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편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칼이나 총이 아니라 무심함과 이기심 유해한
가부장적인 태도로 매일 매시간 조강지처의 영혼을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끔찍이 사랑했던 여자를 자신의 집안에서 영혼 없는 시체, 차가운 돌조각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난 3년간 아내의 침묵은 토라짐도 아니었고 그가 변하기를 바라는 처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 주변에 견고한 성벽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바닥을 친 절망의 소리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불 속에 웅크리고 누워 고독이 살점을 갉아먹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도 있고 고대광실 같은 집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병석에 누웠을 때 몸을 닦아줄 유일한 사람, 집에 안 들어오면 걱정해줄 유일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리 후회해도 너무 늦었을지 모른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뿌리부터 말라 죽은 나무가 뒤늦은 물 몇 방울로 다시 푸르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무엇인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거리도 아니고 이 대양에서 저 대양까지의 거리도 아닙니다. 가장 멀고 고통스러운 거리는 바로 한 침대에 누워 같은 이불을 덮고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날 밤 서울 종로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김동수, 김민석의 오기인 듯함, 맥락상 김민석 씨는 그 거리감의 쓴맛을 온전히 맛보았습니다. 창밖의 서울 밤은 가로등 불빛이 탁한 주황색 빛을 쏘아 올리고 있어 결코 완전히 어둡지 않았고 슬퍼 보였습니다. 김 씨는 누워서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시간의 상처처럼 긴 금이 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박혜자 이혜자의 오기인 듯함 맥락상 이혜자 씨의 고른 숨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얇은 등은 솜이불 속에서 고독한 섬처럼 말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김 씨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큰일의 차소리 때문도 아니고 환절기에 도지는 관절통 때문도 아닙니다. 기억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 실일 정도의 정적 속에서 김 씨의 마음은 갑자기 과거로 서울의 고층 빌딩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시절로 흘러갔습니다. 젊은 시절 이혜자 씨의 모습이 바로 어제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검은 긴 머리를 닦고 연노랑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가을, 은행나무 아래 서 있던 20살의 처녀. 그 시절 그녀의 미소는 아침 햇살처럼 찬란했고 티끌 하나 없이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풍족한 삶을 약속했을 때 그를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녀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무심함으로 끊임없는 술주정으로 가혹한 가부장적인 태도로 그 미소를 조금씩 목졸라 죽인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등을 돌리고 누운 여자가 저절로 무뚝뚝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가슴 아픈 변화의 장본인은 바로 그였습니다. 후회가 바위처럼 왼쪽 가슴을 짓눌러 그 어느 때보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겨울에 희미한 여명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때 김 씨는 일찌감치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깨우지도 않았고 지난 40년의 습관처럼 식탁에 앉아 아침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살금살금 들어가 거울 속에 늙고 퀭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그는 뭔가 다른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옷장을 뒤져 양복이나 익숙한 잠옷 대신 창고 정리할 때나 입던 어깨가 해진 낡은 작업복과 헐렁한 면바지를 꺼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늙은 친구들이 모여 장기를 두는 공원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 어귀의 농자재상이었습니다. 혜자 씨가 일어났을 때 시계는 이미 7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도 신문 넘기는 소리도 그리고 가장 이상하게도 식탁에 앉아 찌푸린 얼굴로 기다리는 그가 없었습니다. 둘러보니 그의 실내화가 사라졌습니다. 놀라움과 걱정이 일었지만 곧 안도했습니다. 운동하러 갔거나 일찍 친구를 만나러 갔겠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됐어 잔소리나 심부름 없이 온전한 나만의 조용한 아침을 보낼 수 있겠어. 그녀는 천천히 씻고 매일 아침 습관처럼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옥상으로 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이 낡은 주택의 옥상은 이혜자, 시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아내 엄마 할머니의 짐을 벗어 던지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여자로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매일 정성껏 돌본 장미 화분, 국화 덤불, 담쟁이 덩굴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그녀가 살고 있다고 숨쉬고 있다고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녹슨 철문을 밀고 나가자마자 그녀는 너무 놀라 찻주전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익숙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옥상 구석 죽은 화분이나 버릴 것들을 두는 곳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였습니다. 평생 펜을 잡고 서류에 서명만 하던 남자 집안일에는 손도 대지 않던 남자가 타일 바닥에 쪼그려 앉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쌀쌀한데도 낡은 셔츠 등판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모종삽으로 큰 금전수 화분의 흙을 파내느라 끙끙대며 서투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화분은 큰아들이 회사 개업 기념으로 선물한 것이었지만 그가 돌보지 않아 말라 죽어 가고 있었고 메마른 흙 위로 뿌리가 솟아 있었습니다. 이혜자 씨는 도자기 화분이 너무 무거워 아래층으로 내릴 힘이 없어 지난주부터 버리려고 했던 참이었습니다. 김 씨 옆에는 방금 어질러 놓은 듯한 것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막 뜯은 최고급 배양토 포대,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유기농 비료 봉지들, 그리고 반짝이는 새 나무 손잡이 원에 도구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중했지만 아주 서투르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검은 흙을 한 줌씩 쥐어 뿌리와 화분 벽 사이 틈으로 밀어넣고 서투르게 눌렀습니다. 흙이 소매 끝과 이마에 땀방울에까지 묻었습니다. 발소리에 김 씨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공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엄마한테 비싼 꽃병을 깨뜨리다 들킨 아이처럼 당황해 보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일어났지만 손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흙 묻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고 주름진 얼굴에 검은 흙 자국이 길게 남았습니다. 그는 감히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흙 묻은 신발코로 피하며 목이 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화분이 너무 무거워서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숨 쉬고 버리려는데 못하는 거 같길래 나는 흙을 갈아주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혜자 씨는 동상처럼 서서 기이한 남편을 뜯어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그녀는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쏟아지는 그의 비난과 타박에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식물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죽이냐 라거나 집에서 화분에 물 주는 거 하나 못해
라고 소리칠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묵묵히 견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비난의 말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말이 없자 더 당황했습니다. 그는 무안함을 감추려고 다시 쭈그리고 앉아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부드러운 부엽토를 한 줌 쥐어 나무 밑동에 살살 덮어주었고 동작은 훨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게 가서 자세히 물어봤어. 좋은 비료도 샀어. 좀 비싸도 괜찮아. 주인이 장미가 아주 좋아한대. 비실비실한 거 이거 주면 산대. 아, 미안하다. 마지막 말은 목구멍 안에서 웅얼거리는 듯 아주 작게 들렸고 옥상 난간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묻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정적 속에서 그 말은 가슴 아플 정도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혜자 씨는 잘못 들었나 싶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김 씨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검은 흙더미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의 경랑을 억누르려는 듯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이혜자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노년의 탁한 눈 속에 붉은